기부라니요? 갑자기 무슨 기부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돈은 아버지가 저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잘하면 주라고 하셨고, 못하면 아버지가 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다면 왜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겠어요? 제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하시는 건가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께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내가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다 말해줄까? 위 대화의 주인공은 72세 조순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 양동식입니다. 이날 아들 동식은 아버지가 모아둔 현금 10억 원에 대해 순자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돈은 몇 년 전 순자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내에게 맡겼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순자는 이 돈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자신이 쓸 돈 외에는 전부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이미 기부할 단체와 이야기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기부를 하시려면 반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반은 저한테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순자는 안 그래도 반 정도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내가 쓸 거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그 큰 돈을 다 어디에 쓰시게요? 라고 물었지만 순자는 다 쓸 때가 있다. 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과연 순자는 왜 이토록 아들에게 단호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순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는 가난한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순자의 부모님은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중 막내딸이었던 순자를 아버지가 특히 예뻐했는데 순자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곁에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다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중매로 인연을 맺어 시집을 갔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결혼 당시 어머니와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자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집안 살림만 맡길 뿐 양계장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자가 시집 온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시어머니와 짧은 시간만 함께했지만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순자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며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양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로 인해 첫날에는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고 남편과 함께 양계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순자는 남편과 함께 아들 동식을 낳았습니다. 순자 부부는 아끼는 성격이었기에 은행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었고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택했고 독립하면서 서울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고 순자는 남편을 돌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양계장을 넘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양계장을 물려받길 바랐으나 아들은 서울을 떠나기 싫어했고 양계장을 이어받는 일이 체면이 깎인다고 느껴 거절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뜻을 남편에게 전했고 그 결과 근처에 살던 성실한 청년에게 양계장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양계장을 넘기면서 받은 돈으로 순자 부부는 서울에 작은 오피스텔을 구입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위치가 좋아 월세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월세 덕분에 더 이상 순자는 일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순자는 남편을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의 아들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무엇이든 따라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먼저 아버지에게 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체격이 좋고 듬직했던 순자의 남편은 아들의 눈에 슈퍼맨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아들도 나이가 들면서 가치관이 생기자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식아, 오늘 오랜만에 내 아버지를 모시고 외식이라도 할까? 네, 알겠어요. 제가 태우러 갈게요. 순자의 남편은 이제 휠체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어 순자와 아들은 힘을 합쳐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말을 할 수 있었던 순자의 남편은 아들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새 힘든 건 없니? 힘든 거야 많죠. 아빠한테 얘기해봐. 힘든 거. 그러나 아들은
말해봤자 입만 아프죠. 라며 대화를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순자는 남편에게 익숙하게 밥을 먹여주었지만 남편은 음식을 반쯤 흘려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함을 느낀 듯 음식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것만 먹니? 더 먹어야지. 배불러요. 이제 얼른 들어가요. 모처럼 나온 외출이었지만 아들은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들어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남편을 챙기느라 밥도 다 먹지 못한 채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순자의 집과 아들이 사는 곳은 차로 약 10분 거리였습니다. 가까운 듯 멀지만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고 순자 부부는 그저 멀리서 아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건강이 점점 나빠져 이제는 휠체어로 외출하기도 힘들었고 거의 누워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순자도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순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조만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정말 잘 됐구나. 아들은 어머니께 셋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는? 아빠는 외출하기 힘드니까 병원에 와서 한번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요? 순자의 말을 들은 아들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보면 아주 기뻐할 거야. 아직 아빠가 아프다는 말을 여자친구에게 못했어요. 괜히 간호할 사람이 있다면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여자친구 부모님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얼마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순자와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병실 번호를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노크 후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있는 병실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병실이었지만 순자는 남편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곳을 더 좋아했고 다른 보호자들과도 안부를 나눌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낯선 병실 분위기에 조금 불편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보이자 반갑게 인사했고 처음 본 며느리를 크게 반겼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예비 며느리구나. 정말 곱고 예쁘게 생겼네. 옆에 있던 다른 환자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정말 예쁘죠? 순자는 아들을 통해 며느리를 데려왔다며 남편에게도 얼른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조금은 어색한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으니 여기 바닥에 앉을래? 괜찮아요. 저희 바로 가봐야 해서요. 옆에 있던 환자가 다시 한번 순자와 아들 사이에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결혼 준비하느라 좀 바빠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바쁘겠다. 얼른 가봐. 병원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서둘러 떠나려는 아들의 모습에 순자는 조금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도 순자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래도 올 때 뭔가 하나 사서 오는 게 예의 아닌가? 같은 병실에 있는 다른 환자가 순자의 속마음을 아는 듯 대신 서운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순자는 그래도 아픈 아버지를 숨기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형부 건강은 좀 어떠셔? 순자의 지인이 병실로 찾아와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네.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그런가? 언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아들 이번에 결혼한다며? 응, 날짜도 잡은 것 같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결혼식은 꼭 가야 한다고 하네. 얼마 후 예비 사돈을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순자는 정옥에게 남편을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혼자 아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비 사돈은 걱정스러운 듯 순자 남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편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도 결혼식에는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누워 계신다고 하셨죠? 결혼식 때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괜히 좋은 자리가 망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비 사돈의 무리한 말에 예비 며느리도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며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비 사돈은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부축받으면서 휠체어 타고 오시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텐데 차라리 사모님 혼자 참석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순자는 불쾌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며 답했습니다. 남편도 아들 결혼식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시선을 의식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 한 명이 더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병간호는 우리 딸에게 떠넘기지 않으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서요. 누가 자기 딸이 시부모 병간호하는 걸 바라겠어요. 순자도 조금 감정을 억누르며 답했습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고 제가 평생 돌볼 거예요. 그렇게 서로 불편함 속에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례가 끝난 후 남편은 순자에게 잘 다녀왔냐며 사돈이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었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괜히 신경 쓸까봐 사돈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둘러댔고 남편은 안도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아들 결혼식 한 달 전 남편의 상태가 위독해졌습니다. 그날은 평일 밤이었고 순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의 상태가 악화되어 순자는 급히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순자에게 이제 곧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급히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습니다. 순자의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며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순자에게 전해서 두었던 편지를 건네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은 아들은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숨을 거둔 직후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왜 이제야 왔냐? 몇 따졌지만 이내 부질없음을 느끼고 아버지에게 인사드려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아들은 무덤덤하게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자신 곁에 머물러 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내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장례식 날짜를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곧 결혼식도 있잖아요. 순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며 바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아들에게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은 순자의 표정을 보고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아들은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순자에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자는 정신없이 장례식을 치렀고 그렇게 많은 조문객을 맞이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안 오니? 저녁에 잠깐 들른대요. 오늘 주말인데 어디 갔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좀 더 오래 있다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저녁이 되어서야 예비 며느리가 얼굴을 비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순자에게 인사하고 밥을 먹은 뒤 다시 집으로 가려는 눈치였습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냐? 는 형식적인 말조차 없이 예비 며느리는 아들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순자는 예비 사돈은 혹시 안 오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여행 가셨어요. 너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 말 안 했니? 전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조의금만 보내주셨어요. 순자는 이 부분에 대해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 더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발인까지 모두 끝나고 아들은 순자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듯 아버지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있었던 동안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아 집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집안은 참으로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그간 정리하지 못했던 집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도 순자는 무언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니, 할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자의 마음이 곧장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제대로 식사를 못해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언제 사둔지도 모를 반찬들을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이내 참을 수 없는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돈은 순자의 남편이 떠난 후에 별다른 안부 인사도 없이 그저 밝은 표정으로 순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사돈을 애써 무시하고 아들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아들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나면서 이날도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아들은 일이 바쁜 듯 순자에게 거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은 자신을 아들이 잘 챙겨줄 거라고 내심 기대했지만 그건 그저 순자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 아들이 순자에게 점심을 사주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 먼저 들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내신 며느리도 함께 올 줄 알았지만 아들 혼자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왔어? 오늘 주말인데 유진이는 뭐 하고 있니? 유진이는 주말엔 체력 보충해야 한다면서 집에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 같이 오지 그랬어. 다음에 데려올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댁에는 오늘 안 찾아갈 거야? 저녁에 유진이랑 같이 갈 거예요. 식당은 장모님이 예약하셨어요. 순자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같은 어버이날인데 자기에게는 아들만 오고 사돈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간다는 사실에 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순자의 시아버지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남편의 형제들은 시아버지의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정옥는 남편이 아플 때 간호를 조금 해준 것을 이유로 많은 것을 요구했고 순자는 병간호비를 지급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은 시누이들은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시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순자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시누이들은 화가 나 제사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할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겠니? 토요일인데요? 네, 갈게요. 아들은 조금 귀찮아하듯 답하면서도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이날도 혼자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왔느냐? 고 묻는 것도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한 순자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제사를 지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다음 주 금요일에 시간이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엄마 생일인데 시간 괜찮아? 다음 주 금요일이요? 잠시만요. 아들은 이내 핸드폰에서 일정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어쩌죠? 그날 유진이 외할아버지 제사가 있어요. 너는 유진이 할아버지 제사까지 다 참석하는 거야? 순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에도 그렇고 할아버지 제사에도 그렇고 본가 일에는 아들만 참석하고 며느리 쪽 행사에는 아들과 며느리 모두 참석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할아버지 제사인데 우리 쪽은 며느리가 안 오는데 처가 쪽은 사위인 너도 가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장모님이 워낙 이런 일에 예민하셔서 제가 안 가면 많이 서운해하세요. 순자는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았지만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순자의 마음을 읽었는지 다음 달 아버지의 첫 제사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별 기대하지 않았던 순자는 며느리가 오자 반가웠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늘 유진이 몸이 좀 안 좋니? 그냥 오늘 좀 피곤한가 봐요. 며느리는 내내 말이 없었고 무엇인가 마음에 안 드는 듯했습니다. 음식 많이 했는데 좀 싸갈래? 아니에요. 시간도 늦었고 저희 얼른 들어가 볼게요. 그래, 고생했다. 얼른 들어가 봐. 아들이 집을 떠나기 전에 순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사는 좀 없애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이제 아버지 제사 빼고는 다 안 지내려고. 아버지 제사도 굳이 지낼 필요가 있나요? 아버지 기일 때가 되면 마음속으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엄마도 딱 엄마까지 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매번 이렇게 오는 것도 좀 그래서요. 매번 오기는 뭐가 힘들어. 1년에 딱 한 번뿐인데. 일할 때는 그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요. 순자는 1년 365일 중 하루, 그것도 차로 10분 거리인데 이것조차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심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순자도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소일거리를 하며 가끔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아들은 바쁜 듯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고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보였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추석에 여행을 간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혼자 남겨진 자신을 아들이 잘 챙겨줄 거라고 내심 기대했지만 그건 그저 순자의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아들에게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버이날 하루 전 아들이 점심을 사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던 순자는 며느리도 함께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 혼자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혼자 왔어? 오늘 주말인데 유진이는 뭐 하고 있니?
유진이는 주말엔 체력 보충해야 한다며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이제 결혼한 사이인데 같이 오지 그랬어. 다음에 데려올게요. 순자는 서운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사돈댁에는 오늘 안 찾아갈 거야? 저녁에 유진이랑 같이 갈 거예요. 식당은 장모님이 예약하셨어요. 순자는 내심 서운했습니다. 같은 어버이날인데 자기에게는 아들만 오고 사돈에게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찾아간다는 사실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순자 남편의 제사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누이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남편의 형제들은 시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정옥는 남편이 아플 때 간호를 조금 도와준 것을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순자는 간호비를 지급했지만 시누이들은 더 많은 재산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시누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시누이들은 화가 나 제사에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음 주 할아버지 제사인데 올 수 있겠니? 토요일인데요? 네, 갈게요. 아들은 귀찮아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당일 순자는 낮에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거 잊지 않았지? 이날은 토요일이라 아들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아, 오늘이었어요. 내가 한 달 전에도 말해주고 일주일 전에도 말했잖아. 아들은 잠시 속삭이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쩌죠? 저희 지금 해외로 여행 왔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한국이 아니라니? 네, 저희 어제 와서 내일 귀국해요. 어디로 여행 갔는데? 일본이요. 아들의 대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는 하루 일찍 돌아올 수는 없니?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저 혼자 온 게 아니라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갔는데? 유진이랑요. 그 순간 옆에서 아들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은 당황한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자기와 여행을 온 것을 순자에게 들키기 싫어하며 아들을 다그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다시 전화를 걸어 유진이가 아니라 친구들과 여행 온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사 준비도 혼자 해야 했기에 힘들었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 후 혼자 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울적해진 순자는 동네를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순자는 설마 하면서 조금 더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비친 사람은 바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제사라서 순자가 이 시간에 밖에 나올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다가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너희 오늘 아버지 제사 아니었어. 집도 가까운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그나마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요새 누가 제사를 지내? 그거 중국에서 내려온 문화라던데. 라며 말하자 옆에서 며느리도 동조하는 듯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안 가는 건 좀 심했지?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는 꼭 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는데. 처가 쪽 제사는 토요일이라고 참석해야지. 제사가 싫다면 양쪽 다 가지 말던지. 제사를 싫다고 하면서 처가 쪽 제사는 다 참석하고 자기 아버지 제사에는 여행을 갔다며 거짓말까지 하는 아들을 보며 순자는 참으로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아들이 효도하면 물려주라고 남겼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에는 무려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손주를 낳으면 이 돈을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계획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를 낳을 생각도 없어 보였고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 이 돈도 다 써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돈이 처가 쪽에 쓰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터 신중하게 기부할 곳을 골랐습니다. 투명하게 자신과 남편이 모은 돈을 소중히 사용할 단체를 찾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아버지 제사에 오지 않은 것이 미안했는지 순자와 함께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사들고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순자는 요리하기 귀찮아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했고 아들은 오히려 신나서 배달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결제할 때가 되자 순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에도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거실로 나온 순자는 음식을 보며 음식이 도착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살짝 기분이 상한 듯 했지만 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던 중 순자가 기부하려는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느라 문을 완전히 닫지 못했고 엄마의 대화 내용이 궁금해진 아들은 몰래 다가가 통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큰돈을 기부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은 무언가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다시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 뭔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큰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데려왔고 며느리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순자에게 요리를 해주겠다며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는 먼저 일어났고 아들은 순자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순자는 술을 일부러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아들은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랑 모아놓은 돈 있으시죠? 아들은 그 돈에 대해 어떻게 모았는지 물었습니다. 순자는 솔직하게 아버지랑 함께 일해서 모은 돈이고 나중에 너나 손주에게 주려고 했던 돈.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지금껏 아들에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아들도 엄마가 10억이 있는 것과 오피스텔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울면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며 기부 대신 자신에게 물려주기를 바랐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이미 기부할 단체와 협의를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주어버리면 아들이 나태해져 일도 그만두고 결국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불쌍한 척해도 순자가 넘어오지 않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돈 아버지가 저한테 주려고 모은 돈이잖아요. 아버지가 손주도 낳고 자라면 주라고 하셨고 못하면 그냥 엄마가 쓰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아들은 마치 그 돈이 자기 것인 양 순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에도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엄마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겠어요? 너 아버지 제사에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있던 건 나도 다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설마 그날 밖에 계셨나요? 그 일 빼면 제가 엄마한테 잘하진 못했어도 못한 건 없잖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하나하나 다 따져주고 싶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기부하시려면 반 정도만 하시고 반은 저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반 정도만 기부하고 반은 내가 쓸 거다. 엄마가 그 큰 돈을 다 어디에 쓰시게요? 쓸 데가 왜 없어. 나도 다 쓰고 죽을 거다. 아들은 엄마가 기부하면 이 집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예정대로 노인 복지를 위해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얼마 뒤 아들은 전화로 설마 기부한 거 아니죠? 라고 물었고 순자는 이미 기부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 내게 돈도 좀 남아있고 월세 나오는 오피스텔도 있으니 내가 손주를 안 낳아도 나한테 잘하면 그 오피스텔은 물려줄게. 뭐 싫으면 말고. 순자는 남은 재산을 아들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아들이 잘하면 물려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돈도 쓰고 죽겠다고 다짐하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아들은 순자의 말을 듣고 순자에게 적당히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아들이 돈 때문에 잘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오피스텔을 자신이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순자가 남은 재산을 다 기부해도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이런 태도에 놀라면서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자는 그저 하루하루에 충실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요즘 제사를 지내는 추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처가 제사는 다 참석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제사에 거짓말까지 하며 오지 않은 아들에게 순자가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처가 제사만 챙기고 본가 제사에 소홀한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이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여생을 응원하며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